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배는 올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3,500억 달러. 한국 국방 예산 전체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수도 검토한다. 백악관의 최후 통첩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게 아니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필요하다면 미군 없이도 우리의 길을 걷겠다. 48시간 만에 일본이 움직였고 72시간 만에 독일, 필리핀까지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30년 완벽했던 공식이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머서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 동맹 비용 분석 수석 고문이죠. 2025년 9월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이었어요. 머서 박사님 1시간 내로 국가안보실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긴급 사안입니다. 저는 25년간 이런 전화를 수십 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뭔가 큰 결정이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백악관 지하 2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CIA 부국장,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모두 제가 잘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머서 한국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야. 독일 케이스, 일본 케이스 모두 자네 시나리오대로 됐잖아.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재가동 분담금 70억 달러 인상안. 지난 25년간 이 공식은 완벽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필리핀도 모두 굴복했어요.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국방장관이 봉인된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분담금 70억 달러. 기한은 3개월. 못 내면 철수다. 문서 하단에는 빨간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단계적 축소 계획.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GDP의 2.8%입니다. 자주 국방엔 최소 GDP 4.5%, 연간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해요. 불가능한 수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CNN 속보가 나왔어요. 미 국방부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 70억 달러 요구. 하지만 다음 날 제가 받은 건 협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 예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주적 방위 체제 구축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그날 저녁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76% 과도한 방위비 요구 거부해야 한국 국회, 여야 합의로 자주국방 특별위원회 구성. 한국 대통령 청와대 긴급 NSC 소집.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8시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자주적 국방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국민 지지율 급상승, 실시간 여론조사 83%. 자주 국방 추진 지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0% 상승, LI지넥스원 28% 상승.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83%요?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드디어 진짜 독립한다. 미국 눈치 보던 시대 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분명히.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의 대응은 협상이 아니라 완전한 자주 국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확인하는데 속보가 떴어요. 한국 국회 자주 국방 기본법 초안 전격 제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국방 예산 30% 증액, 자주 무기체계 개발 확대, 주한미군 철수 대비 로드맵 마련.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상용 제스처야. 늘 하던 방식이지.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전 10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고위 간부들이 모였어요. 콜먼 차관보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한국 국회가 법안을 냈습니다. 자주국방 기본법이라는데.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거겠죠. 콜먼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허세일 뿐이야. 현실은 돈 앞에 무너질 거다. 저도 동의했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국방 자립도는 현재 65% 수준입니다. 핵심 무기 체계의 35%는 여전히 미국 의존이에요. 완전 자립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석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의 2024년 방산 수출액이 2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호주에는 K9 자주포를, 이집트에는 K9과 FA-50 훈련기를 팔았습니다. 노르웨이는 K2 전차 구매를 검토 중이고요.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산업 기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진심일 수도? 콜먼 차관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출이야 할 수 있지. 하지만 자국 방위는 다른 차원이야. F-35 스텔스기, 이지스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건 한국이 독자 개발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니엘, 한국 여론조사 봤어? 무슨?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주국방 기본법 지지율 81%. 저는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81%라고. 응. 여야 구분 없이 압도적 지지래. 보수층도 82%, 진보층도 79%.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적 합의였어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어요. 거리 인터뷰도 장난 아니더라.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했어. 70억 달러 내느니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낫다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3시 CNN에서 한국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앞에는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존중받는 동맹을 원한다.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한국 대학생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협상 실패 가능성을 낮게 말하지만 내 심장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녁 6시 한국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자주국방 기본법 초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제 손에 들린 와인 잔이 흔들렸어요. 존중받는 동맹을 원한다면 준비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건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방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평등한 동맹을 원합니다. 일방적 압박이 아닌 말이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한국 방산주 일제히 상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정지, LI진엑스원 30% 급등 KAI,
외국인 매수 쇄도. 이건 시장이 한국의 발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국방예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GDP 2.8%, 약 63조 원. 30% 증액 시 GDP 3.6%, 약 82조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자주 국방체제 구축의 첫 단계는 가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서 자네답지 않은데?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방산 수출 210억 달러, 국민 지지율 81%, 시장의 긍정적 반응,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닐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분석관이 말했듯 210억 달러를 수출한 나라를 더 이상 의존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 전역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선언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워싱턴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한국에서 중대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한국 대통령, 국회 본회의 특별 연설 예정.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준비했어요. 콜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모양이군. 그렇겠죠. 국민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현실 앞에선 다들 무릎 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시각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300명의 의원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중계 카메라 수십 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니터에 집중했어요. 지난 며칠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미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70년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미소 지었어요. 결국 타협하려는 거야.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는 동맹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자세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일방적 요구와 압박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협상용 제스처를 하러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순간 본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어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는 자주적 방위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준비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드맵을 완성했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민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콜먼 차관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미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연설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알림이 쏟아졌어요. CNN 한국 대통령 국방 독립 신호. BBC 서울 미군 없이도 준비됐다. 로이터 한국 대통령 자주 국방 전환 공식 선언.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허세야. 그냥 협상 전술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눈빛은 협상용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 장성들이 모였어요.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블러핑이야. 한국이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CIA 부국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울 시내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연설을 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울 광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우리 길을 가는구나. 70년 만에 진짜 독립이다. 젊은 여성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나라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뭐서 분석해봐.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나?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국민 지지율이 89%입니다. 여야 모두 찬성했고 방산 업체들은 이미 생산 라인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장성 한 명이 물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지?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동맹 제정의 요구,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의 담대한 도박 르몽드, 아시아 안보 질서의 지각 변동.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5년간 방산 투자를 연평균 8%씩 늘려왔고 독자 무기 개발에 성공해왔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무기들이 나타났어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천궁 방공 시스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10위권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콜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비공식 문의가 왔습니다. 무슨? 한국이 정말 자주 국방으로 가면 일본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젊은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필리핀, 태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케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미노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뭐서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나?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 문제가 통제 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재협상 제안을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는 겁니다. 모두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완벽했던 내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날 이후 협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략 붕괴의 공포가 워싱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지 48시간도 안 돼서였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어요. 한국 국회 국방예산 증액안 긴급 표결 진행.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중계를 켰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제 옆에 섰어요. 뭐서 한국 국회 지금 보고 있어? 응. 어차피 통과 안 될 거야. 예산안은 늘 논란이 많으니까. 한국 국회 본회의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국방예산 32%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찬성 150.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나오네. 찬성 287. 전광판이 최종 결과를 보여줬어요. 찬성 287, 반대 0, 기권 0.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의장이 선포했어요. 국방예산 32% 증액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일어나 박수쳤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만장일치라고?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32% 증액이면 얼마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6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약 20조 원 증가입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F-35 전투기 40대, 이지스함 2척, 패트리어트 포대 10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 나타났어요. 오늘부로 자주국방 전환 태스크포스가 발족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TF의 임무는 3개월 내 세부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협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주한미군과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 문제입니다.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대회의실에 장성들이 모였어요.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방금 국방예산 32% 증액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요. 만장일치? 네. 여야 합의였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테이블을 쳤어요. 허세야.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실제 집행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CIA 부국장이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재정부에서 이미 예산 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분기부터 즉시 집행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젊은 장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계획 공개. 저는 집에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7년까지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2개 기종 실전 배치.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현무사 시리즈 양산 확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KF-21 5차 양산 계획 확정, 2028년까지 120대 생산.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숫자도 일정도 예산도. 저는 국방부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ADD 발표 봤어? 봤어. 지금 분석 중이야. 실행 가능성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80% 이상이야, 다니엘. 한국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ADD의 발표를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80%로 평가됩니다. 콜먼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한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F-35는? 이지스 시스템은? 분석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KF-21로 F-35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KDDX 구축함으로 보완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천공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뭐서 솔직히 말해.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나?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그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지킨다라 자주국방.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협박하는 동맹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겁니다. 젊은 여성도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진짜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 해외 교포단체에서도 성명이 나왔어요. 재미동포 신계 단체 한국 자주국방 지지 선언.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동료 리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다니엘,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뭐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5년간 내가 만든 모델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 리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세상은 변하잖아.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예산도 통과됐고 TF도 만들었고 무기 개발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재협상을 제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하고 있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 당직 장교였습니다. 머서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NHK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 주일미군 주둔비 재협상 검토 착수. 일본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지역 안보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현행 주둔비 분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급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주둔비 재협상 요구입니다. 콜먼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일본은 우리 편이었어. CIA 부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 65%가 재검토를 지지합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전 10시 필리핀에서 또 발표가 나왔어요.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군 주둔비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CNN 아시아가 보도했어요. 한국의 도전 동남아까지 번졌습니다. 오후 2시 독일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이 상호 존중의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독일은 나토 내 방위비 재검토를 제안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이건 한국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30년간 통했던 공식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호주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닌 신뢰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협상 기준을 논의하겠습니다. 로이터가 속보를 냈어요. 태평양 동맹국까지 도미노 미국 동맹 체제 위기. 콜먼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머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도미노입니다. 한국이 첫 번째를 넘어뜨렸고 이젠 멈출 수 없습니다. 저녁 7시 백악관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오늘 일본, 필리핀, 독일, 호주에서 주둔비 재검토 선언이 나왔습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폴란드, 이탈리아, 태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성냥을 그었을 뿐이에요. 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머서 박사 해법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동맹국들이 영원히 순응할 거라는 가정, 한국이 독립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다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오늘 미국 주요 동맹국 4개국이 일제히 방위비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동맹 도미노라 부릅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뉴욕타임스 미국 동맹체제 최대 위기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이 시작한 도미노 멈출 수 없다. 다음 날 회의에서 장성이 말했습니다. 어제 7개국에서 추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주둔비 재검토 관련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도미노였거든요.
그날 저녁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내일 오후 중대 발표 예고. 앵커가 말했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이 준비한 결정타가 전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어요. 한국 국방부 오늘 오후 3시 중대 발표 예정.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말했어요. 이번엔 또 뭘 꺼낼까? 협상 조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한국은 이미 선을 넘었어. 서울시각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떴어요. 자주국방 청사진 2030. 한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제 자세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로드맵입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과거로 두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자주국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국방 예산 82조 원, 5년간 누적 410조 원. 제 손이 멈췄습니다. 410조 원이라고. 장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2027년 실전 배치 독자 군사 위성망 2028년 완성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2029년 진수. CIA 부국장이 중얼거렸어요. 핵추진 잠수함까지. KF-21 전투기 240대 양산 2030년 완료 천국-3 방공망 전국 구축 2028년 완료 독자 정찰 위성 12기 발사.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연도도 숫자도 예산도.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뭐서 실행 가능성은? 저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80% 이상입니다. 기술도 있고 예산도 확보됐고 산업 기반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지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냈습니다. CNN 한국 독자 방위체계 완전 전환 선언 BBC 한국의 410조 원 국방 로드맵 공개 로이터 서울 구체적 수치로 자주국방 입증 NHK 일본 한국의 속도에 당혹.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본 보고서 중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콜먼 차관보가 물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펜타곤 대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한국 보고서 사본이 쌓여 있었어요.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청사진을 검증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시험 단계, 위성 발사 능력 보유, 핵추진 잠수함 설계 완료 상태입니다. 장성 한 명이 말했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차관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정말로 미군 없이 갈 수 있다는 건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그날 오후 서울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얕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냈어요. 젊은 여성도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어요.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나라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료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410조 원 5개년 계획 모든 게 상세합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재협상을 제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협상이 아니라 실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확했어요. 모든 일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행 가능했어요. 25년간 제가 만든 모델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졌구나.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백악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한국과 재협상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조건을 대폭 낮추고요. 콜먼 차관보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국방장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인정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은 더 이상 협상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만 남아 있었거든요. 굴복. 워싱턴 시각 새벽 2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소집됐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의 자주국방 청사진 2030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침묵하고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동맹국 12개국이 주둔비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필리핀, 독일, 호주 모두 한국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30년간 철통 같던 주둔비 카드가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제가 설계한 전략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머서 박사, 한국을 되돌릴 방법은 없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행 단계입니다. 예산도 통과됐고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무장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동맹체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오전 10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전략의 종언이었어요.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어요. 원고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중단합니다. 한국은 존중받아야 할 진정한 동맹입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협력 체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양보를 의미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한국의 사실상 굴복이라는 자막을 띄웠어요. BBC는 미국 30년 압박 전략 철회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자주국방 공식 인정받다는 속보를 냈어요. 회의실 뒷자리에서 젊은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제가 지켜온 전략의 완전한 종언이었거든요. 펜타곤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착잡했습니다. 콜먼 차관보는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고 합참의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CIA 부국장이 최신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92%가 백악관 발표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를 승리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숙함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동맹을 벌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승리가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저녁에 동료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괜찮아.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후련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의 발표를 평등 동맹의 시작이라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졌지만 이상했어요. 패배감보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품격 있는 독립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원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케이스로부터의 교훈 동맹 전략의 재정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더 큰 실수는 동맹의 의미를 잊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패배가 아니라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발표 이틀 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 속보가 연달아 떴어요.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성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16개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결정을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품격 있는 독립을 선언하다.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자주성을 확보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를 21세기형 외교 혁명이라 불렀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써온 공식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 필요성. 첫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2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다. 그것도 우리가 가르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말이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태도였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승리를 자축하지도 않았다. 대신 평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를.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자주국방 로드맵은 계속 추진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력도 원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만약 미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을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들은 반미가 아니라 평등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협상안을 발표했어요. 주한미군은 유지하되 방위비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한국의 자주 국방 계획을 인정하고 기술 협력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반영. 콜먼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결과입니까? 합참의장이 답했어요. 원하던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결과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새 보고서 읽었어. 솔직하더라. 솔직해야 했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거든. 25년 경력을 부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정이 아니야. 진화지.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해.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 이후 아시아 안보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수직 동맹에서 수평 동맹으로의 전환이라 평가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이 반발했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굴복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품위 있게. 미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길을 걸었어요. 25년 전 우리가 도와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네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패배감보다 후련함이 몰려왔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품격 있는 외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며칠 후 워싱턴과 서울 양측에서 새로운 협상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평등 동맹을 위한 한미 협의체 출범이었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자리였어요. 첫 회의 날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미동맹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이죠.